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연 채널이 제 일상 속의 친구인데 이렇게 직접 사연 신청을 해보게 되어서 즐겁고 기쁩니다. 제가 사연을 듣다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귀가 번쩍 뜨이는 부자분들이 참 많던데 저는 그렇지는 못하고 정말 평범한 집안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이 맞벌이를 하셨었죠. 친정 아빠가 고졸이시고 엄마가 중졸이십니다. 정작 가족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엄마 당신께서는 스스로 학벌 콤플렉스가 있으신 편이라서 어딜 가면 학창시절 이야기 같은 건 절대로 안 하시네요. 그 시절에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는 중졸이실 수밖에 없었고 대신에 엄마 밑으로 태어나신 작은 외삼촌, 작은 이모는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답니다. 저는 형제가 친정 언니 한 명이 있어요. 예전에 친할머니하고 엄마가 이 일로 대판 붙으셨던 적이 있죠. 아들 못 낳고 딸만 낳았다며 친할머니께서 엄마를 하루 종일 나를 잡으시고는 크게 구박을 하셨던 건데요. 그때 제가 8살이었나 그랬는데 인상이 깊었던 건지 그 순간의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번에도 한번 그 소리 하셨었잖아요. 그때 듣고 지금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네가 잘못해놓고서 이 정도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서 못 견디니? 너 참 끈기 없고 이기적이구나. 딸만 낳을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제 딸들 키우면서 너무 행복하고 잘 지내는데 어머님이 그런 소리 하시면 제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저번 한 번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그러셨잖아요. 크게 뭐라고 하셨었잖아요. 재작년에?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니? 너 말 지어내지 마라. 아니요.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 추석 명절이었는데 저한테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생선 전도 모양 똑바로 못 붙인다고 구박하셨고 뒤집개로 제 머리를 치셨었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뒤집개로 네 머리를 쳤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때 심하게 그러셨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아들 못 낳는다니 하는 잔소리 안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으면서 자꾸 그 약속 안 지키시네요. 어머님, 저는 딸만 둘 낳은 거 너무 좋고요. 애들 예쁘고 행복해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스트레스 오느냐? 너 때문에 내가 받은 스트레스는 생각 안 하니? 내가 얼마나 친손자를 기다렸었는데 그게 두고두고 아쉬우니까 그렇지. 어머님, 저희한테 땡전 한 푼 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희 결혼할 때도 10원 한 장 안 보태주셨었고 오히려 저희가 돈을 드렸었죠. 그때 돈 없으시다고 우는 소리를 하시며 힘들어하셔서 돈 드렸었고 저희는 허리띠를 꽉 졸라매면서 살았었네요. 시작이 그랬으니 계속 형편이 빠듯했고요. 아이고 머리야.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두통이 오니? 나는 방에 가서 좀 누워야겠다. 얼른 이불 좀 깔아드려요? 그래라. 나는 허리가 아파서 이불 펴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 어머님, 이불도 작년에 제가 사드린 거 아시죠? 베개도 이거 강원도까지 가서 사드렸던 거잖아요. 다 제가 사드렸던 거네요? 어머님 화장대 위에 있는 것들은 말해 뭐 하나요? 다 제가 사서 날라드린 것 뿐이죠. 저희 집에서 어머니께 받은 거 젓가락 한 작조차 없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는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얼른 누워야겠구나. 저희 엄마로부터 받으신 것들 이야기가 나오자 친할머니께서는 갑자기 급성 두통으로 호소하셨었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뒤 고모들이 난리가 나서 연락 오고 시끄러워졌어요. 올케, 우리 엄마한테 어쩜 말을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올케가 어떻게 굴었는지 다 들었어. 듣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올케, 이번 일은 제대로 사과해야 할 거야? 싫은데요. 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싫다고? 올케 어디 아픈 거야? 정신이 나갔어? 올케답지 않게 왜 그래? 어머님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너무 참고만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만만해 보이는 며느리라서 어머님이 그러셨던 거구나 싶어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았어요. 여태까지 할 도리는 다 하고
며느리로서 응당 그래야 한다 싶어서 제가 시댁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올케가 혼자 며느리인데 당연히 잘해야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참고 산 게 저의 잘못이었어요. 형님들도 하나뿐인 남동생을 이혼남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자꾸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하고 잔소리하고 부려먹고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몰아서 시키고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뭐라고? 이혼남? 올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제 아셨으면 됐어요. 하여튼 집안에 이혼한 사람 하나 만들고 싶으시면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시면 돼요. 어머 미쳤나 봐. 아 자꾸 왜 이혼거려. 고모들이 호들갑을 떨었으나 이미 엄마의 승리였습니다. 요즘도 아니고 그 시절에 여자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걸 심지어 시댁 식구들한테 직격으로 날렸으니 저희 엄마가 대단하셨다는 생각뿐이에요. 저는 당시 이혼이 정확히 뭔지 사실 몰랐었는데 언니의 반응을 보고 뭔가 대단한 일이라는 짐작을 했던 것뿐이에요. 언니가 놀라움에 물든 얼굴로 엄마를 한참 바라봤거든요. 엄마, 진짜 이혼할 거야? 아빠하고 이혼하는 거야? 설마 진짜로 하는 건 아니지? 이혼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수틀리면 이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별일 아니야. 그냥 살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 거야. 엄마의 차분한 반응을 접한 언니의 표정이 더욱 놀라움으로 물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언니가 친가 식구들한테 가서 엄마의 그런 모습들을 다 얘기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언니는 어렸을 적에 나불거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었으니까요. 엄마를 가만 안 두겠다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면서 이를 갈던 고모들은 조용해졌고 아무 짓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친할머니께서도 얼마 후에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셨었고요. 너 옛날 일들 때문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이쯤에서 풀어라. 나도 이제 생각하고 말을 뱉는 것을 달리 해볼 테니까. 친할머니 딴에는 그게 최선의 사과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신 엄마는 얌전하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고요. 그 후로는 친가 식구들하고 엄마가 아무런 마찰을 빚지 않았고 특히나 친할머니께서 당신의 며느리에게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를 안 늘어놓게 되셨던 걸로 아네요. 그러나 한동안 몇 년간은 고모들 사이에서 예전에는 착했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라는 주제로 엄마의 뒷담화를 하는 현상이 있었답니다. 고모들이 그런 소리를 하신다는 걸 엄마도 알고 계셨고요. 이유를 왜 따로 찾나 몰라. 딱 보면 모르나? 사는 게 팍팍하고 시댁이 먹 같아서 변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 나온 거지. 엄마는 그렇게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을 하셨었고 그걸 저는 옆에서 종종 듣고 있었네요. 그래도 엄마는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싶어서 노력했던 옛날보다 한번 성질을 제대로 드러내고 난 이후가 훨씬 지내기 편해졌으니 후회는 없다고 하셨답니다. 시댁에 그렇게나 노력을 다했었고 육아와 살림의 고수인데다가 맞벌이까지. 이런 엄마이셨으니 아빠는 그저 고모들이 입을 모아 엄마가 변했다고 욕을 했을 때도 못 들으는 척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아요. 아빠는 항상 당신 스스로를 결혼 한 번 잘한 남자라고 여기셨거든요. 두 분이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는 부부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제가 알고 보아온 모습은 서로의 영역을 적당히 존중하며 크게 싸우는 일도 없고 사이 좋은 관계였네요. 열심히 일을 다니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은 두 분이 언제나 공통되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레 집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시내에 있던 어느 옷가게였죠. 어렸던 저를 사장님이 얼마나 부려먹었던지 모릅니다. 최저 시급이 지켜지는 일은 없었고 그 당시에는 사회 분위기가 그걸 가지고 따지지도 못하는 분위기였네요. 별 수 없이 푼돈을 받으며 힘들게 일했었죠. 오래 서서 옷 정리를 하며 쥐꼬리만한 돈을 받아도 그게 그렇게나 뿌듯할 수 없었어요. 제 힘으로 제 돈을 벌어서 부모님의 어깨에 진 짐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기운이 났었답니다. 그때 언니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여상에 재학 중이었어요.
한참 대학을 간다 만다 이 문제를 두고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더니 결국 안 가기로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대학을 가보겠다고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어설프게 대학에 갈 바에는 차라리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부터 구해서 돈부터 버는 게 낫지. 언니의 결정을 두고 부모님은 약간 실망하셨어요. 왜냐하면 두 분이 대학을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자식만큼은 대학 졸업장을 얻기를 바라셨거든요. 특히나 학벌 이야기에 평소 민감하셨던 엄마가 실망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찌 보면 두 분 다 안 돌아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네요. 아무래도 하루빨리 직장 생활을 해서 언니가 돈을 벌면 가게에 도움이 되니까요. 실속 넘치는 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언니가 저를 붙잡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대학에 안 가지만 너는 꼭 대학에 가라. 알았지? 나는 왜? 가라면 가는 줄 알아. 왜 토를 달아? 생각을 해봐. 자식 둘 중 하나라도 대학을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고졸로 남으란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황당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을 하고 대학 입시를 진지하게 준비했던 건 언니의 바로 그 당부 때문이었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 덕에 온 집안 전체가 한바탕 왓자지껄했었답니다. 저 하나로 인해 온 집안이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활기차게 될 수 있다는 걸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된 계기였고 그 순간들은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좋은 대학을 다니게 된 그때부터 친척들 간의 사이도 더 좋아지고 분위기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신이 나서 대학을 다녔겠나요. 그런데 힘든 일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예 예고가 없었다고는 하지 못하겠는 것이 저희 아빠가 담배를 계속 피워온 분이셨거든요. 아빠가 정말 착하고 사람 좋으신 분인데 담배를 끊지 못하셔서 이것 때문에 가끔 엄마와 다투실 때가 있었네요. 엄마는 항상 아빠가 담배를 끊기를 바라오셨거든요. 간접 흡연이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안 좋으니까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끊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엄마가 하셨었지만 아빠는 끝내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셨던 분이었어요. 결국은 사달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폐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실 기세였고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놈의 담배 좀 제발 갖다 버리라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그랬는데. 귓등으로도 안 됐더니 결국에는 이게 뭐야? 어? 이게 뭐냐고. 이제 어쩔 거야? 미안해. 내가 정말로 당신하고 애들 앞에서 면목이 없다. 당연히 아빠 스스로 가장 속상하시고 밑을 노르시셨을 겁니다. 후회 막심한 얼굴로 힘없이 병원에 누워 계셨던 아빠를 마주했을 때 제 심장이 다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이러다가 아빠가 잘못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무섭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감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돈 문제였어요. 살면서 목돈은 꼭 마련해둬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살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방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제가 이제 와서 돈을 벌겠다며 설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치료에 전념하시느라 아빠와 그 옆을 지키시는 엄마에게 신경 쓰일 일 없도록 하고 싶어서 그저 조용히 공부나 미친 듯이 했었네요. 부끄럽지만 그 이전까지는 대학에서 항상 성적이 중간이었거든요. 막판에 와서야 정신 번쩍 들어서 대학교 열람실에 붙어 살며 공부를 했었고 그 덕에 성적 관리를 뒤늦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친 듯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대학 성적을 면밀하게 보는 기업에 명함을 내밀어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정말 또 한 번 감사한 일이었죠. 아빠는 기적적으로 무사히 회복세에 접어드셔서 점차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이제는 아예 친가에서 엄마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게 됐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열심히 간병하며 옆에 붙어 계셨던 엄마였으니까요. 고모들도 이제는 항상 엄마의 눈치를 보며 무슨 일 하나를 가지고도 상의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였답니다. 비약을 해보자면 엄마는 이제 서열 1위로 보일 정도였네요. 언니는 평소에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해대더니 27에 결혼을 했어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형부는 인물이 별로였습니다. 저희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예쁘장한 생김새였거든요.
분하지만 저보다 인물이 낫죠. 그런데 형부는 아니었고 전문대에 나와서 기계 고치러 다니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겠는데 형부가 집에서 늦둥이였어요. 위로 누나만 둘의 막내 아들이셨던 건데요. 나이 지긋한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누이들, 자기 남편이 혼자 아들이고 집안에 물려받을 재산 같은 건 없는 시댁이고 이런 조건이라면 웬만한 여자들은 등에서 식은땀부터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온 집안 식구들 모두가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때 외할머니께서는 마귀가 들려서 눈이 멀었냐, 정신 차려라. 이런 소리를 언니한테 따끔하게 남기셨으니까요. 다들 걱정하는 게 비슷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언니는 27에 결혼을 했고 부모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형부가 사람 됨됨이가 무척 좋은 분이고 그 가족들 또한 인상부터 선하다는 것을 직접 만나보고 나서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좋으면 괜찮은 법이라고 엄마가 말씀하셨고요. 엄마가 찬성으로 마음을 돌리셨을 때부터 아빠도 따라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혼한 언니는 정말로 형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았어요. 진국인 사위를 잘 두었다고 저희 부모님의 얼굴에도 시간이 갈수록 웃음꽃이 피어났고요. 내가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한 효도 중에서 제일 큰 효도가 결혼 잘한 일인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언니가 저는 속으로 부러웠죠. 어렸을 때는 분명 입도 방정 맞았고 저를 약 올리는 것도 잘했던 그런 까불이었는데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어른으로 자라서 결혼을 잘했는지 제 언니지만 정말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언니가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가 하면 저는 언니보다 늦게 30살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늦가을에 결혼식을 올린 제 남편과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답니다. 처음 만난 계기가 좀 희한한데 배드민턴 무료 수업에서 만났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딱 2년째 되던 날짜가 바로 결혼식 날짜였답니다. 결혼식은 저희 큰이모부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올렸어요. 큰이모는 그냥 큰이모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닐 뿐이었지만 큰이모분의 집안은 원래부터 그 교회를 오래 다녀온 바였고요. 그 덕에 결혼식 대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담한 교회는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넘쳐서 무척 매력적인 곳이었고 대관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했답니다. 저는 그 비용 면에서 가장 만족을 느꼈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치 때문에 사실 처음에 거기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지 큰 이모부한테 문의를 드려본 것이었기 때문에 양가 하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위치가 아주 훌륭했고요. 내가 어렸을 때 간식 받는 게 좋아서 교회에 다녔거든? 그래서 교회라면 익숙해. 훗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녔던 건가 봐. 주차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으니 걱정이 하나도 없다며 남편이 즐거워하며 말을 했었고요. 시어머니 또한 그 교회에서의 결혼식을 굉장히 반기셨어요. 결혼식을 보름 앞뒀던 때 저녁 먹자고 부르셔서 시댁에 들렸던 때에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 돈으로 그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다니 나는 암만 생각해도 너무 실속 넘치고 좋은 것 같아. 우리 승연이 때는 왜 그런 걸 생각 못했었는지 몰라. 아유, 아쉬워라. 밥상 앞에서 크게 웃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왠지 반찬들 위로 침이 다 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내색 않고서 밥을 열심히 퍼먹었습니다. 입맛이 돌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 당연히 잘 보이기 위해서 복스럽게 먹었던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저는 이미 그때부터 시댁의 열과 성을 다하는 며느리로서의 면모를 갖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돌림 노래도 아니고만 자꾸 교회 결혼식의 장점을 얘기하시며 이전에는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는 소리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시누이의 결혼식이 아쉬우셔서 그런 듯 싶었습니다. 남편은 누나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유부녀였습니다. 애엄마이기도 했는데요.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느라 당시의 할인은 코딱지만큼도 못 받고서 비싼 예식장을 잡았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나 음식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만 하필 잘못 나왔던 건지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으나 놀랄 만큼 음식이 맛이 별로여서 하객들이 다 툴툴거렸대요.
돈은 돈대로 드렸는데 그런 소리나 들었으니 시어머니께서 속이 많이 상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렴한 교회 결혼식을 계속 칭찬하시더니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셨어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잠깐 다닌 적이 있단다. 그러니 나도 교회하고 연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와, 정말요?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화답을 해드렸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보자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수저를 시어머니 얼굴 앞에 들이밀며 말씀하셨죠. 당신 아까부터 뭔 교회 타령을 헛소리로 늘어나. 애들이 친구들 좀 사귀고 과자나 좀 다 먹겠다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었을 때 무지막지하게 애들을 잡았었잖아. 교회 따위는 가서 뭐하냐고 엄청 혼냈었잖아. 그래서 승현이 승석이 둘 다 옛날에 교회를 잠깐 잘 다니다가 말았었잖아. 당신 때문에. 아니, 내가 대체 언제 그랬다고 그래? 어머 웃겨라. 이 양반이 왜 이래?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불안하게 눈동자를 떨며 상황을 무마하셨고요. 남편은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려 딴청을 피웠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입을 꾹 다물어 버리셨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시아버지 쪽이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리고 두 분의 사이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의 얼굴에 대뜸 수저를 들이밀며 소리를 크게 내셨으니까요. 민망해진 분위기를 수습하려 화제를 전환하는 건 저의 몫이었죠. 일부러 싱글싱글 더 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고마워하시는 얼굴이었어요. 목도하고만 시부모님의 모습이 당황스럽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제가 시어머니께 점수를 딴 것 같아서 저는 좋았고요. 결혼하고 나서 자연스레 알게 된 부분이었으나 시아버지께서는 전형적으로 자기 아내 속썩이고 사는 남편의 모습으로 살아오셨더라고요. 옛날에는 시어머니께서 그래서 엄청나게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억척스러워지셨고 그런 만큼 성격도 약간 괴팍스럽게 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시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 때문에 강해지신 것뿐이고 원래 타고나신 본 모습은 연약하고 여린 분이시라고 하더군요. 제가 신우이라는 존재만 없었어도 남편의 주장을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우이가 성격이 다혈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아버지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걸로 보였어요. 유전이라는 것이죠.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다혈질이 발동될 때마다 무작정 들이받으셨습니다. 예시로 결혼식 때 말이죠. 원래 예식장이 아니다 보니까 출장 뷔페를 불러서 차렸거든요. 가짓수도 많고 맛도 훌륭했죠. 그런데 다른 하객들보다 한참 늦게 식사하는 공간에 발을 들이셨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지셨던 겁니다. 그 공간이 더워서가 아니라 열받아서요. 이게 뭐야? 초밥이 없어? 어떻게 초밥이 없을 수가 있어? 지금이 한여름도 아닌데 왜 무슨 이유로 초밥이 없는 거야? 이게 하객들 대접으로 옳게 한 게 맞아? 초밥 하나 없는데 이게 뭘 잘 준비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이제 뒷말 나올 각오를 해야겠네. 아휴, 내가 못 살아. 애초에 초밥이 빠질 수가 있냐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난리가 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초밥 구석자리에 있었습니다. 대급자 형태로 음식이 준비돼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왼쪽하고 중간만 보시고 오른쪽은 미처 확인을 안 하셨던 겁니다. 당신께서 안 보셔놓고서 어떻게 초밥이 없냐며 제가 그 공간에 발을 들이자마자 눈을 어찌나 무섭게 뜨시던죠. 아니, 만약에 정말 초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못마땅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실 일이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혈질이라는 겁니다. 울컥하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초밥이 멀쩡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시자 민망함을 감추시려고 돌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주셨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시어머니 선물 드릴 걸로 샤워코롱을 샀었거든요. 탤런트 누구가 TV에 나와서 샤워코롱을 쓴다는 소리를 하던데 그게 그렇게 멋져 보였다면서 이왕 해외에 나가니 좋은 브랜드로 하나 사다 달라고 직접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탤런트가 쓴다는 브랜드로 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찾아봤었고요. 그걸 사다 드렸는데 받아보시고 환하게 웃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포장을 다 여신 다음에 몸을 떠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몸을 떠신 게 아니었고 분노로 몸을 떠신 것이었죠. 이게 뭐야?
이거 불량 아니야? 뚜껑이 안 달려 있잖아. 뚜껑도 없는 걸 어떻게 쓰라는 거니? 나 이걸 어떻게 쓰면 좋니? 외국에서 사온 거라서 교환이고 환불이고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어쩔 거야, 이제? 네? 어머님, 줘보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네가 보면 뚜껑이 생겨나니? 내가 이거 샤워크롱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희들 오는 것보다도 내가 이 샤워크롱을 더 기다렸는데 이렇게 나를 실망시켜? 어머님, 이거 뚜껑 달려있는 거 맞아요. 뭐? 뚜껑이 어딨어? 없잖아. 디자인이 얄쌍해서 그래요. 뚜껑 달린 거 맞아요. 보세요. 분리되죠? 뚜껑 열렸죠? 아니, 디자인을 갖다가 뭘 이렇게 해놔서. 괜히 사람 머리 뚜껑이나 열리게 만든다니. 이거 만든 회사가 아주 웃긴다. 예, 이거 어디 제품이더라? 내가 여기 회사에 전화해서 내일 당장 따져야겠다. 샤넬이에요. 샤넬? 그래. 그렇구나. 민망해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제조회사를 탓하시다가 명품 브랜드인 것을 확인하시고는 아차하시는 표정이 되어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방금의 뚜껑 논란은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구셨죠.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고도 머쓱하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누이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시누이는 이미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가 딱 좋은데 셋째가 생겼다며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셨던 거예요. 내 딸이지만 대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대책이라는 게 있는 걸까? 네가 보기에는 어떻니? 네가 보기에도 네 신우가 아무 대책 없이 자꾸만 애나 가지는 걸로 보이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임신을 했다면 어쨌든 축하부터 할 일이 아닐까요? 둘도 잘 키웠으니까 형님이라면 셋도 잘 키울 거예요. 워낙 잘하시잖아요. 둘까지는 좋았어. 셋은 너무하잖아. 돈이나 잘 벌고 번듯하게 잘 살면 모를까. 맨날 돈 없다고 이리 징징 저리 징징. 하소연을 그렇게나 해대면서 애를 또 가져? 낳으면 누가 키울 건데? 나한테 또 애기 보기 힘들다면서 봐달라고 그러겠지. 아유, 이걸 어째? 나 진짜 미치겠다. 내가 정말 어쩌면 좋겠니? 제가 일하다 말고 전화를 받던 입장이라 그때 진지하게 대화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네요. 며느리가 근무 중이든 말든 당신께서 전화를 해야겠다 싶으면 무조건 연락하시는 게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척 속상해하시는 목소리였기에 그날 차마 일 핑계로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휴게실에서 한참 머무르며 통화를 했었네요. 그 바람에 일이 밀려서 그날 퇴근까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건만 그게 오해였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임신을 안 했대요. 시누이는 단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생리를 안 한다는 소리를 했던 것뿐이었고 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안 좋아서 생리가 불규칙적이라고 하소연을 하며 위로를 받아보려던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끝까지 잘 안 들으시고 당신 멋대로 임신했으니 생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도 모자라 당장에 근무 중이던 저한테 연락을 해서 1시간 넘게 오만 하소연을 다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로부터 미안하다는 소리 비슷한 거라도 못 들어봤습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그랬어요. 당신이 앞뒤에 앉고 무조건 버럭하셨으면서 멋져가 하고 민망해하시기는 해도 거기에 대해 사과는 안 하셨네요. 그때는 왜 그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민망하실지만 저는 고려를 했던 걸까요? 사람은 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하던데 내가 그 누울 자리를 직접 시어머니께 퍼드렸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친정이 워낙 외가 친가 안 가리고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빠는 폐암 선고를 받으셨다가 이겨내셨던 전적이 있는 만큼 부모님의 사이나 저희 가족들이 다 애틋한 부분이 있었어요. 형부는 워낙 화목한 집에서 자라오신 분이었으니 가족들 간의 불화나 마찰 같은 건 전혀 모르셨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항상 잘하시고 처가 일이라면 사소한 거라도 무조건 앞장서는 사위의 모습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런 것만 봐온 사람이라 그런지 저 또한 결혼해서 시댁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대책 없는 다혈질도 제가 무조건 이해를 해드리려고 했고 맞춰드리려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워낙 가정적이거나 다정하거나 그런 것과 거리가 먼 분이셨으니 더욱 제가 시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네요.
남편하고는 제가 문제가 없었고요. 솔직히 성격적으로 되게 잘 맞지는 않았는데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으고 미래를 생각하면 돈 허투루 안 쓰고 대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정말 잘 맞았답니다. 부부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미래를 보고 나아갔어요. 하지만 제가 점차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터져서 힘이 안 나더라고요. 김장 때였는데요. 식구들끼리만 먹게 김장을 조금 하겠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오라고 하시길래 갔죠. 그런데 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면서 고생을 했고 시누이는 옆에서 깔짝거리긴 하더니 김치를 제일 많이 챙기더라고요. 제가 무거운 것도 다 옮기고 뒷정리까지 혼자 다 하고 왠지 억울하기까지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칭찬은 해주셨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 두니까 이렇게 든든하다. 당신께서 평소에 얼마나 주변에 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그 이야기도 한참을 하셨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다거나 돈을 못 벌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저는 직장도 멀쩡한 곳에 다니고 고분고분하니 성격도 착해서 저 같은 며느리를 둔 당신은 복을 받은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저는 또 칭찬을 받았답시고 미소를 지었더랬죠. 이런 굳은 일들 어차피 며느리가 다 하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언니가 자기 시댁에 가서 김장을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가 고생 많이 했겠다고 그랬더니 언니가 어리둥절해하면서 본인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누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항상 김장 같은 건 시누이들이 솜씨 좋게 잘하고 언니는 그냥 거들기만 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제 시누이는 지금 나이보다 10살이 더 많았다고 해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왠지 언니의 시댁하고 제 시댁이 비교가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김장을 외할머니와 큰이모가 필두로 담근 것을 드셨습니다. 양이 엄청 많아서 저도 좀 받아 먹었는데요. 남편도 그걸 맛있어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삐지셨었죠. 제가 불려가서 고생을 했던 그 김장김치의 양념은 시어머니께서 배합을 하신 거였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가 쓰는 냉장고가 이상해서 김치를 잘못 익힌 거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싶었고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셨었는데 친정에서 가져온 그 김치를 맛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당신의 입맛에도 그게 수준이 다르게 느껴지신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저에게 아무 말씀 없이 제가 없을 때 저희 집에 오셔서 그 김치를 싸가셨습니다. 김치 양이 줄어있길래 딱 눈치채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와서 김치를 가져가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 불쑥 저희 집에 찾아오실 때가 많았어요.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녁 같이 먹자 이러시면 진짜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꼭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나는 진짜 며느리를 너무 잘 뒀어. 남들은 며느리가 얄밉다고 금쪽 같은 아들 빼앗겨서 속상하다고 그러던데 나는 전혀 안 그래.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말씀이나마 그렇게 해주시니까 좋았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시니까 불평불만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입 밖으로는 못 튀어나갔죠. 그리고 남편도 저에게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엄마가 가끔씩 욱하기는 해도 속은 깊고 선하신 분이거든. 그런 분들이 원래 누구보다 마음씨가 여린 거 알지? 제가 보기에 남편은 자기 엄마가 반드시 외유 내유이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모양이었는데 거기다 대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은 굳이 하지 않았었네요. 시어머니의 문제만 아니라면 남편하고는 둘이 잘 지냈으니까요.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만족스러운 부분만 있겠어요. 아닌 부분도 있는 거죠.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시고 나서 처음부터 잘 맞으셨던 건 아니라고 하고 엄마도 원래 시댁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언젠가는 시간이 자연스레 지금의 고민들을 해결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시어머니의 시도 때도 없는 하소연과 다혈질도 참아낼 수 있었네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나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저만 퍼주고 저만 너무 희생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기도 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인성이 아직 그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스스로를 열심히 다잡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던 건데요.
시부모님께서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에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분은 원래 빌라에서 살고 계셨어요. 신축 빌라 말고 소위 빨간 벽돌이라 불리는 옛날 빌라 말입니다. 진작에 이사를 간다 만다 하면서 원래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신혼집을 구할 때도 많은 걸 궁금해 하셨었죠. 참고로 저희는 전세로 아주 작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었었고요. 옛날 복도식 아파트인데 좁기는 해도 신혼부부가 살기엔 괜찮고 무엇보다 둘 다 출퇴근을 하기에 좋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알고 보니까 유독 아파트에 욕심이 있으셨더라고요. 자식들은 다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는 대체 언제나 아파트에 살아보나? 시아버지께서 고층을 질색하셔서 낮은 층의 신축 빌라 정도를 1순위로 생각하셨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아파트로 가자고 바람을 넣으셨던 건데요. 그러다가 마침 시댁의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매물이 나왔고 시어머니께서 원하신 아파트인데다가 시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저층이었죠. 3층이었거든요. 바로 옆 동네라서 이사를 가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집을 보시자마자 당장에 계약하겠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아직 안 내놓으신 거 아니야? 그 집에 얼른 나가야 할 텐데. 위치는 괜찮으니까 내놓으면 금방 나가겠지. 이래저래 충당을 하면 아파트 들어가실 돈이 되려나? 되니까는 거기로 하신다는 거겠지? 아마 그럴 거야. 설마 어림도 없는데 거기를 들어가신다고 하셨을 리는 없어. 남편은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그게 무색하게도 바로 다음날 시부모님께서는 자식들에게 돈을 보태달라고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시누이는 짜증부터 냈다고 하더군요. 대출 땡긴 거 아니었어? 왜 돈을 달라고 그래? 나 빠듯하게 사는 거 알면서도 그러기야? 심해부가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시댁 분위기가 달랐겠죠. 애석하게도 심해부는 능력 좋은 것과는 거리가 살짝 있는 인물이었으며 그 집안은 제 추측으로 시댁과 사는 형편이 비슷하였으나 허세를 부리기로는 한 수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말 다 했죠. 시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저희 부부에게 기대를 하셨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될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되니까 한숨이 나오더군요. 저는 비상금은 항상 있어야 한다는 주의였기 때문에 수중의 돈을 시부모님께 다 드릴 수는 없다고 남편에게 못을 박았어요. 정 필요하시면 대출을 더 알아보시든가 하실 일이고 그렇게 하기 싫으시다면 수준에 맞지도 않는 아파트 이사는 포기를 하시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남편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1,000만 원을 지원해드리기로 했어요. 말이 지원이고 빌려드리는 것이지 그냥 못 받을 돈이었습니다. 뻔했죠. 그럼에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의 집 문제인데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 해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는데요. 1,000만 원 금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이 야근에 당첨이 된 날이라 저는 느긋하게 퇴근하고 나서 편하게 밥 먹고 부엌 청소 좀 해볼까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띵동 현관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황해서 인터폰을 쳐다보니까 모니터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너야말로 갑자기 새삼스레 뭘 묻고 그러니? 빨리 문이나 열어줘라. 그래도 며칠간은 불쑥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연락 정도는 주고 오셨었는데 비록 일방적인 연락이기는 했으나 미리 언지를 주시는 것과 안 주시는 것은 차이가 크잖아요. 제가 떨떠름한 표정을 못 숨겼던 것인지 집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신께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지만 자식과 며느리를 위해서 신세대적인 마음으로 참고 계시다고 그러시더군요. 또 금세 열이 받으셨는지 얼굴이 좀 벌겋게 되셨길래 저는 익숙하게 대충 맞춰드렸습니다. 그런데 따로 볼 일이 있으셔서 온 것이더라고요. 다름 아닌 돈 얘기였죠. 네가 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약간의 비상금은 있어야죠. 그리고 비상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니 그거 말고 네 돈 말이야. 너 따로 돈 좀 있지 않니?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모아온 돈 3,000만 원 이야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네요.
결혼하면서 제가 6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결혼할 때 일부는 썼었고요. 3천만 원은 정말 절대로 건드리지 않자고 다짐한 뒤에 가만히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서로 금전적인 부분들을 다 공개했었고 그 때문에 남편이 3천만 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하고 그 돈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제가 잊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또 그새 다 말씀드렸구나 싶어서 배신감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돈이 아쉽다 어쩐다 해도 어떻게 제 비상금 이야기까지 알려드리나요? 그것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말입니다.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돈 없어요. 있잖아. 너 3천만 원 있다면서. 어디 한번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은행 돌면서 다 확인해 볼까?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중요할 때 쓰려고 둔 비상금이라 없는 셈 치고 사는 돈이에요. 그것 봐. 있네. 이게 바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어떤 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한 가족 일인데 너 이러면 안 되지. 섭섭하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돈을 못 받아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속이 확 끓어서 입을 꽉 다물자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제 칭찬을 늘어놓으셨죠.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나 뭐라나 언제나처럼 똑같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순간에는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신이 들면서 엄마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제대로 친할머니께 맞서셨던 일 말입니다.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을 게 아니라 며느리로서 잘해야겠다는 압박감에 혼자 고군분투할 게 아니라 제 자리와 위치는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돈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뭐? 너 지금 말하는 거며 표정이며 그게 무슨 싸가지야?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었잖아요. 안 되는 일 가지고 우기지 마세요. 그래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이게 갑자기 돌았나? 너 왜 이러니? 너 이런 애 아니잖아. 우리 착한 며느리가 어디 갔지? 그 착한 며느리는 좀 전에 죽었네요. 어머님, 대출 더 알아보시고 아파트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포기하세요. 제 돈 3천만 원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파트라면 그냥 안 사시는 게 낫겠네요. 야, 너 미쳤어? 네가 뭔데 나한테 아파트를 포기하라고 그래? 오냐, 네가 알고 보니까 이런 년이었다 이거지?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너 아주 딱 걸렸어. 가족 간의 정도 모르고 의리도 모르는 너 같은 건 내가 이제 못 받아준다. 내 아들하고 갈라서라. 또 다혈질이 도진 얼굴로 시어머니께서 눈알을 크게 뜨고 침을 튀며 외치셨고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배낭 하나를 집어들고 그 안에 당장 필요한 것들만 얼른 챙겼네요. 너 혹시 지금 뭐 하는 거니? 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짐 싸서 나가려고? 성질머리하고는. 너 정말 이대로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어머님 성질머리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저기 그리고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요. 이혼은 무슨. 혼인신고를 안 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너 거짓말하는 거지? 신혼부부 혜택보다 1인 가구 대출 상품이 더 좋은 조건이라서요. 그것 때문에 아직 신고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말 다행이었네요. 제가 덤덤하게 사실을 말하자 시어머니께서는 경악하신 채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이혼이라는 카드를 무기로 저를 흔들어 보시려고 했던 모양인데 어이가 없었네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나왔습니다. 친정에 갈까 하다가 발길을 돌려서 언니네로 갔었어요. 언니가 놀라서 오만 호들갑을 다 떨었는데 형부는 시종일관 차분하셨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아예 끊어낼 수 없거든 결혼 생활을 이쯤에서 종료하는 게 맞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해봤죠. 남편이라는 인간이 과연 자기 모친에게서 등을 돌릴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를요. 그런데 100번을 생각해도 100번 다 우리 엄마 여린 사람이야.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 남편의 모습밖에 안 그려지더군요.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를 두둔했죠. 정말 미안하게 됐어. 내가 사과할게. 내가 괜히 입을 가볍게 놀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엄마가 나쁜 게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우리 두 사람이 잘 지낸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사실 어머님과 완전히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끝이 없는 거야. 지금 흐지부지 덮고 넘어가도 얼마 뒤에 또 이런 일이 생기겠지. 이쯤에서 우리 끝내자. 그게 맞아. 나랑 헤어지고 나서 마음 편하게 마마보이로 살고 부모님께 전 재산 다 바쳐서 아파트 장만에 도움도 드리고 그렇게 해. 제가 속 시원하게 외쳤더니 반대로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면서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싸늘하게 식은 뒤였죠. 잘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애를 써왔던 지난 시간들 속에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서 이 결혼 생활을 한시라도 더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강경했고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으니 그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는 이렇게까지 하니? 너 정말 사람이 단단히 꼬여 있구나.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또 울컥하셨는지 저한테 그런 소리를 퍼부으셨는데요. 저는 아무런 타격도 안 받았답니다. 집에서 짐 다 빼고 정리가 되고 처분이 되고 그렇게 완전히 결혼 생활이 종결되자 그제서야 후회가 되셨는지 저한테 미안하다며 구구절절의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부재중 전화를 남기셨죠. 계속 안 받고 무시하다가 그냥 번호 차단까지 해버렸었네요. 전 남편의 지인을 통해 듣기로는 전 시누이가 기어이 셋째를 임신했는데 그게 쌍둥이라서 집안이 또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 시부모님은 결국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었으나 그 이후로 불화가 심해져서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전 남편의 상심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라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요. 이제 결혼은 관심 없이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형부를 통해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매사에 검소하고 소탈한데 자기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굉장히 가정적이기도 하고요. 경제권도 처음부터 저한테 다 넘기고 본인은 용돈을 받아서 지내네요. 시댁은 말해 뭐하나요? 시부모님이며 시숙, 시누이 전부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저는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정말 가슴이 뜯길 만큼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하다가도 이상하게 그 순간을 어찌어찌 보내면 또 다른 숨쉴 구멍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인생은 다 살아보기 전까지는 어떻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 삶이 그런데 사실 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용케도 버텼구나 싶으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결혼한 이래 제 속을 썩이지 않았던 기간이 아주 짧아요. 우리는 분명히 연애 결혼을 했고 2년 정도 넘게 만나오다가 서로 확신에 차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후 모든 삶이 무탈하고 좋을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남편이 생각했던 것은 달랐나 봅니다. 웨딩 마치라 하면 남편 팔짱을 끼고 나올 때에는 우리가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신혼을 보낸 지 한 6개월도 안 되어서 계속 일이 바쁘다며 밖으로 도는 게 아니겠어요. 당시 저는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든데 맨날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오늘은 좀만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돼? 일 바쁜 거 알잖아.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하다못해 친정엄마도 결국 남편을 앉혀놓고 야단치실 정도였는데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밥도 못 먹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이 정말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집에 안 들어오기를 밥 먹듯이 하고 툭 하면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이런 데 다니는 거야? 아, 그냥 일 때문에 간 거야. 일하는 사람 피곤하게 그런 걸로 바가지 좀 긁지 마. 뭐? 일 때문이라고? 여길?
제가 본 영수증은 한눈에 봐도 결혼한 사람이 드나들어서 당당하게 내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보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뱃속에 자기 애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럴 수 있는 건지 정말 미친 듯이 분노하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라고 그런 거 왜 이리 오바를 해? 당신이 그러니 내가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저 와중에도 정말 저런 말들을 내뱉으며 당당했어요. 아마 보통 여자였다면 이혼했을 겁니다. 입도 시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하고 있는 저를 놔두고 매번 그렇게 술에 떡이 되어서 들어오고, 하루가 달리 말라가는 저와 달리 남편은 뭘 그렇게 잘 먹고 다니는지 맨날 살만 찌더군요. 그런 모습들을 두고두고 참아왔었는데 임신 중에 나가서 저렇게 바람까지 피고 다니는 걸 알게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하소연을 했고, 엄마는 도저히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며 남편을 불러서 크게 야단을 치셨어요. 자네 이게 뭔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한 부인 두고 이럴 수가 있어? 어? 남편은 이상하게 어른들한테는 깍듯해서 이때는 머리를 조아리고 쩔쩔맸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게 일 때문이라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분에 못 이겨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시더니 이윽고 쐐기를 박으셨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우리 수민이 데려가고 싶지만 자네도 아빠가 된 책임을 지길 바래서 이번만 넘어가겠네.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그땐 사돈어른 모셔서 단판을 지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이후로 남편도 조금은 무서운 줄 알고 주의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앞에서만 알겠다고 그렇게 빌어놓고 저는 만만한 건지 이후로 더 엇나가더라고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그대로 일러바쳐?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 안 하게 생겼어? 지금 누구 잘못인데 그렇게 당당해? 말을 말자. 너랑 이제 말하기도 싫다. 애 때문에 너랑 사는 줄 알아. 뱃속 아이 때문에 누가 참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이제는 장모님한테 야단 맞으니 처가도 가기 싫고 부담스럽다고 아예 경조사이나 얼굴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이 되고 몸이 힘들 때에도 울면서 겨우 그 시기를 버티게 되었어요. 차라리 그 시기에 남편이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었다는 정도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했던 걸까요? 여전히 바쁘다면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가끔 제 눈치를 볼 때에만 아들이 태어나면 이것도 저것도 해주겠다고 허세만 부려댔어요. 그때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그 기간들을 견뎠고 결국 심한 진통을 겪을 때에도 엄마가 제 옆에 계셨을 뿐 남편은 뒤늦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모양새로 나타났더군요. 자네 지금 장난하자는 건가?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식을 늦게까지 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일 때문입니다. 기가 차서 원. 술에 완전히 찌들어 살았던 건지 몇 시간을 퍼마시다가 이제 막 나온 추리한 모양새로 와서는 제대로 중심도 못 잡고 비틀거리며 서 있던 남편. 그런 사람을 내 아이의 아빠라고 애를 안겨줘야 한다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기 손으로 핏줄을 안아봐야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저도 아기가 태어난 한동안은 남편에게 신경을 끊고 최대한 서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잘해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 핏줄이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술 먹는 날들도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기 장난감을 사가지고 들어왔다며 들떠하고 주말엔 아기 보는 재미에 빠져 약속을 잡지도 않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집안에 평화라는 게 찾아들었나 했습니다. 그래, 우리 장서방이 철이 좀 든 것 같지? 엄마, 요즘엔 집도 일찍 들어오고 갑자기 혼자 요리도 해서 주더라니까. 다행이네, 다행이야. 특히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사실 엄마는 제가 결혼 상대로 남편을 데려왔을 때부터 참 잘해주셨거든요. 어른한테 싹싹하게 할 줄 알고 인상도 좋다고요.
그리고 특히나 남편이 어렸을 적 가난하게 자라왔던 걸 무척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자네가 고생이 많았겠어. 나도 시골에서 장녀로 태어나 고생 참 많이 했지. 그러니 누구보다 자네 마음 알아. 이제 자네도 우리 식구가 됐으니 내가 정말 아들처럼 잘해주겠네. 남편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며 그렇게 말해주시던 엄마였어요. 그래서인지 누구보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길 바랬고 또 그만큼 자신이 사위에게 잘해주려 했죠. 허나 밖으로 돌며 방황만 하니 어떻게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미워하는 감정만 쌓여가던 와중 아이가 생기고 사위가 변하는 것 같자 엄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남편에게 다시 잘해주시더군요. 이거 우리 장서방 갖다 줘라. 좋은 한의원에서 지어온 건데 기관지에 좋다더라. 장서방이 기침을 자주 하잖아. 하루에 하나씩 네가 꼭 챙겨줘. 엄마도 참 사위 사랑 대단하셔. 누가 보면 엄마가 결혼한 줄 알겠어. 따뜻하게 대해줘야 장서방도 완전히 돌아올 거 아니야. 남자 밖으로 돌지 않게 하려면 이때 잘 잡아놔야 해. 엄마는 현명하셨어요. 엄마 말대로 정말이지 제가 남편에게 살갑게 대하고 따뜻한 말도 얹어주니 남편도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예전엔 귀찮아했던 집안일도 시키면 군말 없이 하곤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시작된 변화였지만 어찌됐든 이 변화는 1년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그간 저는 남편과 많이도 웃었습니다. 비록 육아로 바쁘긴 했지만 틈나면 그래도 남편과 소소한 동네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마치 연애할 때처럼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엔 모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장모님, 그 전에 지어주신 한약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나니까 기침이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 아휴, 잘 됐네. 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까지 잘했어요. 저희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 하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약을 건네주기도 하고 건강식품도 바리바리 챙기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변화는 딱 1년까지만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남편이 회사를 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어. 일이 많아. 오늘도? 당신 요즘 야근이 많네. 회사 일이 많이 바빠? 그러네. 적응하느라 시간도 걸리고. 남편은 어쩐지 이직하고 나서 약간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가끔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싶을 정도로요. 주말만 되면 자기 바쁘고 예전과 달리 아이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걱정이 되어 몸에 좋은 음식도 해다 갖다 바치고 남편 쉬라고 육아도 전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허나 언젠가부터 남편은 아주 가끔 들어와서 정말 아기를 눈으로 보기만 할 뿐 육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독박 육아하니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부탁해봤습니다. 여보, 있잖아. 주말만이라도 자지 말고 우리 애기 데리고 나가서 예전처럼 산책도 하고 놀아주면 안 돼? 당신 힘든 거 아는데. 그런데 남편은 단칼에 잘라버리더군요. 나 주말에도 나가 일해야 할 수 있어. 앞으로 출장도 많을 거고. 어쩐지 그때 느낌이 참 쎄했어요. 출장이라니. 갑자기 옛날 남편이 밖으로 돌던 생각이 나서 몸이 차게 식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혹시나 예전처럼 바람이라도 피울까 싶어 가슴을 졸이며 살게 되었어요. 속에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나중엔 화병이 다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남편이 술 퍼마시고 다니던 시절보다는 양반이었다는 점일까요? 장서방, 요즘도 잘해주지? 응? 목소리가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 가끔 엄마가 한 번씩 확인 전화를 하거나 집에 들어와 살림을 둘러보러 올 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싶긴 했지만 엄마 귀에 들어가면 괜히 더 큰 사단이 날 것 같아 입을 다물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어떻게 아빠 노릇을 하는지 관심도 없으시고 저를 더욱 스트레스 받게 하시더군요. 예, 수민아.
은우 데리고 한번 여기 내려와라. 은우를요? 듣자마자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시댁은 부산이었고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을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이 사람 매번 출장 가고 야근 중이라 저 혼자서는 못 갈 것 같아요. 짐도 많고 아직 100일도 안 되어서 아기도 조심스럽고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라고? 애 낳은 게 대수라고 지금 네가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거냐? 애비는 일하느라 힘든데 네가 좀 고생해서 내려오면 될 것이지. 내가 손주 좀 보고 싶다는데 그놈의 엄살 좀 부리지 말고 내려오라면 내려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본인 입장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보통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오던지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그저 제게 네가 내려오라는 말만 반복하시며 저를 버릇없는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그에 저도 화가 나 맞받아치고 말았죠. 어머니, 저도 힘이 들어서 못 내려가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 이후 시어머니는 그게 또 괘씸하셨는지 저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전화를 걸어와선 시애미를 대하는 태도가 버릇이 없다는 둥, 니네 집안이 널 그리 키웠냐는 둥, 나중엔 저희 엄마 욕까지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리 경망스러울 수 있는지 들으면서도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줄 걸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에게라도 털어놔야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거기다 대고 뭘 그거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그래. 당신 우리 엄마 말대로 시어머니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 말에 저도 꼭지가 돌았어요. 남편과 최대한 갈등 안 만들고 살려 있는데 무작정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만만히 봐? 날 만만히 보신 건 당신 어머니시겠지. 여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당신 바람 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내가 그 말 그대로 전해줄까?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이날을 계기로 저는 시댁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임신 중일 때 남편이 저를 두고 윤리적이지 못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때 끝까지 당신 아들 편만 드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도 가슴에 남아서 한이 되었는데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우리 때도 다 그러고 살았어. 네가 좀 참으면 되는 거지. 그깟 임신 좀 했다고 여자가 매번 집에서 누워있으니 보기 좋겠냐? 네 책임도 있어. 그때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던지 내내 배가 뭉쳐서 연락을 끊었는데 남편의 말을 듣자 다시 그 말이 상기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도 그대로 이 말을 전해주며 덧붙였어요. 아기 낳고서도 여전히 자기 아들 위주로 말하시고 나를 하녀 부리듯 하셔. 그러니 내가 승질이 안 나? 당신 어머니야말로 제발 나 이제 며느리 대접 좀 해달라 해. 너 말 그렇게밖에 못하냐? 결국 그날은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남편은 그 뒤로 제가 꼴도 보기 싫다며 집도 잘 들어오지 않게 됐어요. 가까스로 유지하던 평화였는데 어떻게 지켜낸 평화였는데 그날을 이후로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날 자식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시어머니 일이며 남편 일을 모두 다 고백해버렸죠. 엄만 제 말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장서방, 이게 정말인가? 자네 요즘 집에 안 들어와? 아니, 아이 아빠가 돼서 왜 그러고 돌아치는 거야? 내 딸 보고 그럼 혼자 애를 키우라는 건가? 그런데 남편 행동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젠 저희 엄마를 무서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TV 리모컨만 돌리며 화면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히 말도 안 나왔어요. 저희 엄마도 그런 남편에 당황했는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자네, 지금 장모가 말하는데 뭐 하는 겐가, 응?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돈 벌기도 바쁜데 왜 장모님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겁니까? 뭐라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말로 제가 놀러 다니느라 늦게 들어오는 겁니까? 저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느라요. 그 돈 벌어서 집에 다 갖다 주는데 뭐가 불만이신 거예요? 남편은 참으로 당당했어요. 자칫하면 그 언변에 저도 넘어갈 뻔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남편은 자신은 돈 버는 주체이고 가장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걸 계속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도 그 말을 듣다 그만 질린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장서방도 생각이 있을 게야. 너무 뭐라 하지 말아라. 정 힘들면 친정으로 와. 제 편을 든 건지 남편 편을 든 건지, 엄마가 제 속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엄마가 와서 뭐라 한마디 해주길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그날은 그리 허망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힘든 육아 시기를 보내면서 집에 잘 오지도 않는 남편을 뒤로하고 아들을 계속 키워냈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은 정말 억지로 버텨가던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라도 하듯 또 한 번 큰 사고를 쳐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연애 때의 남편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고요. 그런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을 알게 된 후 정신을 온전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일이 빨리 끝났어. 은우는 어딨어? 시켜줄게. 그래, 고마워. 내가 밥 차려놓을게. 그날은 남편이 모처럼 일찍 왔고 웬일로 아이를 씻겨주며 좀 놀아주었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놓았고요. 저도 그날은 기분이 좋아 남편과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대화도 나누었어요. 회사는 어때? 저번에 큰 프로젝트 있다며. 잘 돌아가. 남편의 대답은 건성이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러 갔을 때 입을 덮어주고 문까지 닫아주었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쯤 일이 터졌어요. 아들이 거실에서 저와 놀다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자기 아빠 핸드폰을 들고 아무거나 막 눌러대더군요. 은우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허나 아이가 들고 있던 남편 핸드폰에 살짝 스쳐간 장면이 뭔가 쎄했어요. 순간 느낌이 너무 별로여서 저도 모르게 긴장한 상태로 아이에게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말을 하는 사이에 왠지 모르게 등 뒤쪽으로 살짝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가져와서 화면을 열어본 순간 저는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되어버렸어요. 바로 안방문을 쾅 열고 소리 지르면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 이 사진 다 뭐야? 남편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몸을 일으켰고 저는 거기다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울부짖었어요. 전에 한번 아이 돌잔치 때 인사를 왔었던 남편 회사 여직원이 그 안에 있더군요. 이상하게 남편에게 과장님 소리를 해대면서 자꾸 치대고 옆으로 붙는 게 좀 신경 쓰였는데 둘이서 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경치 좋은 곳으로 다 놀러 다녔더라고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서 감당이 안 되는데 남편은 외려 저한테 무섭도록 짜증을 내더군요. 아, 바가지 긁지 좀 마. 나 나갈 거야. 남편은 그 길로 옷을 걸치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장면까지 봐버린 이상 저는 남편과 이제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머리를 스쳤어요. 바람을 피고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어요. 적어도 배우자와 살 것이라면 눈으로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더니 그 말이 뭔지 저는 뼛속 깊이 피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체감하게 되어버렸어요. 충격받으실 친정엄마를 생각하니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하고 이혼 관련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았어요. 맨정신으로 앉아있을 수 없었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생각하니 답도 없었고 결국 저는 힘겹게 이혼을 위해 혼자 준비를 해나갔어요. 경제력도 없고 무엇도 없지만 그래도 뭐가 되던 지금의 진절이 나는 생활은 정리를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저를 괴롭히려고 결혼을 한 것인지 제가 아무리 이혼 관련해서 연락을 해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받지 않더군요.
왜 답장 안 해? 답장하라고. 너랑 이혼할 거니까. 언젠가 제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친 적이 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느꼈는지 조금의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그 외의 연락은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본인 양육권을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나타날까봐 너무 겁이 나더군요. 당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길을 가다가도 울컥해서 울음을 터뜨렸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물건도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아들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싶어 공포감에 악몽을 몇 번이나 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겨우 정신을 붙들고 아들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친정엄마도 결국 이런 상황을 다 알게 되셨어요. 오랜만에 들리신 친정엄마는 한껏 상한 제 얼굴을 보고 기함을 토하셨고 자꾸 추궁을 하시기에 놀이터에 가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내가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놈의 자식, 내가 돈까지 주면 그리 달랠 것만. 나쁜 놈의 자식. 엄마, 돈? 무슨 돈? 그게 저번에 생활비가 모자라다길래 내가 좀 보태줬거든. 뭐? 얼마를? 한 반년 정도 그랬다. 알고 보니 엄마는 저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남편에게 돈까지 붙여주셨더라고요. 남편이 그 돈으로 데이트를 했을지 뭘 했을지 모를 노릇이었죠. 이 사실까지 알게 되자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엄마와 저는 땡볕 아래 놀이터에서 둘이 끌어안고 힘껏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꺽꺽 울었습니다. 아무런 상황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아들을 뒤로하고 말입니다. 이후로 걱정이 되셨는지 엄마는 계속 저희 집에 들리시다가 결국 근처로 이사 오셨고 밤낮으로 함께 와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남편분이랑 이혼 준비 중이라 하셨죠?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남자 뺏어놓고 뻔뻔스럽게 전화를 하다니. 네, 맞는데요. 그 인간 좀 옆에 있으면 바꿔주실래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연락이 영 안 되네요. 아, 지금 제가 오빠랑 같이 없어서요. 저 혼자 있을 때 전화한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오빠한테 곧 연락할 거예요. 그러니 기다리세요. 뭐라고요? 갑자기 연락 와선 뜬금없이 연락할 거니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상간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인간 바꾸라고 얘기해야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그러자 상간녀는 곧바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왜 그 여자가 연락이 왔는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상간녀는 제가 이혼을 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남편이랑 살 수 있을 테니 제가 설마 다른 마음 먹을까 불안해서 그런 전화를 한 것 같고요. 정말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해. 너무 어이가 없어 저 혼자 벽을 보며 저런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의 말과 달리 남편한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엄마, 이 인간 지금 내 피 말리려는 건가? 도대체 왜 연락이 없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저도 속이 탔고 절 지켜보던 엄마도 속이 타긴 매한가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남편으로부터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연결이 되었구나 생각을 하기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전화였기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이미 나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지하 몇 층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셨고 저는 그대로 떠듬거리면서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네, 이름은 제 남편 맞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때 아닌 남편 근황에 엄마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셨고 전화기 너머로 말을 듣는 내내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귀로 뭐가 들려오긴 했는데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 마냥
전혀 소화가 안 되어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듣게 되었기에 너무 얼얼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고 보니 왜 제가 더 나쁘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걸까요? 그렇게 제가 이혼해달라고 난리를 쳐도 안 해주고 잠적해버리더니 그 회사 여직원과 쭉 같이 지냈었나 봅니다. 그날도 둘이 나란히 어디론가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아주 처참하게 나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의 입에서 허탈한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또한 제정신을 붙잡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 후 저는 본처 입장으로 한동안 아주 불편한 대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곱게 이혼만 하고 모든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을 맺다니, 그것도 다른 여자와 나란히 운명을 달리하다니, 저를 어디까지 바닥을 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야 이 사람은 성이 풀리는 걸까요? 이런 제 마음을 더욱 갈갈이 찢어놓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너 때문이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잡아먹혔지 뭐냐. 밖으로 내쫓고 못되게 굴더니 우리 아들을 길바닥에서 죽게 만들었어. 아유, 엄마 그만해요. 언니한테 왜 그래? 누가 엄마 좀 말려봐요. 저러다 언니 죽겠네. 듣다 못해 친정 가족들이 나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우악스럽게 제 머리채를 잡아뜯는데 너무 아파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려고 저항하다 시어머니를 그만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제 탓인가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너무 기력이 없어서 싸우고 싶지도 않더군요. 솔직히 시어머니도 창창한 나이에 아들이 저렇게 가버렸고 제대로 알리기에도 창피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멀쩡히 견디기 힘들었을 테고요. 연애 때부터 이런 상황까지 저를 못 괴롭혀 일쑤였던 시어머니가 보기 좋아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저 모든 게 다 싫고 귀찮아져 버렸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예 다 망하라는 법은 없는지 남편 사망보험금이 어느 정도 나왔더군요. 건드리기도 싫은 돈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 돈 나올 곳도 이제 없고 그나마 친정엄마 도움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시어머니가 그 돈을 탐내시더군요. 너 그 돈 받을 자격 없다. 내 아들 죽어 나온 돈이야. 내놓으라고.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다 너 때문이다. 늘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이 상황에서도 이러시니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어떻게든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돈으로라도 살 길을 찾아야 했고 당당히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건 제 돈이에요, 어머님. 제 아들 키울 돈이니 그만 돌아가 주셔야겠어요. 뭐라고? 나가달라고요? 나가세요. 제가 고함을 지르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도망치듯 나갔고 저는 정신을 추스리기 힘든 때였지만 겨우 힘을 내어 프랜차이즈 카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엄마 하고 저를 부르던 아들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허나 생각해보면 썩 좋은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주는 월급만 받아왔던 제가 카페를 운영한다니 그냥 덜컥 정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좀 자리를 잡게 한 다음 나중에 제가 없어도 돈이 적당히 돌게 될 거라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나 봐요.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들을 생각하니 어린이집에 맡겨두고서 직원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때때로 돌보면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욕을 갖고 시작하게 되었고 나름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니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되도록 허튼 돈 쓰지 않고 잘 준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랬거든요. 하지만 왜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건지
저의 힘겨운 출발은 갈수록 점점 둔탁한 소리를 내며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사장님,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어? 갑자기? 지은 씨 왜? 내가 섭섭하게 한 거라도 있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학교 복학해야 해서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갑자기 오래 일한 알바생이 그만두질 않나. 운영 부분에서도 저는 서툰 부분 투성이었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었어요. 나중에 너무 한계가 와서 차라리 이러느니 돈을 다 깎아먹기 전에 정리를 해서 얼마라도 쥐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들고 있었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겠지만 막상 2천만 원 남짓도 안 되는 돈이 남겨지게 되니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저는 매일 울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제 전화를 받으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절 따라 같이 우셨어요. 아이고, 내 딸,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그때 전 저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어요. 오로지 저희 힘든 것만 눈에 보였죠. 당시에 아이를 낳고 완전 감도 잃어 아무리 일할 만한 곳들을 찾아봐도 잘 구해지지 않았어요. 남은 돈마저 생활비로 조금씩 쓰다 보니 언제쯤 끝이 날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들은 기관을 다니면서 계속 맡겨지다 보니 적응도 잘 못하고 잔병치레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 어떡해? 열이 펄펄 나는 아들을 안고 큰 병원으로 뛰어가던 날, 하필 비도 내리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어요. 어쩔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저는 아이에겐 정말 저밖에 없고 내가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더군요. 정말이지 엄마는 아플 수도 정신을 놓을 수도 없었어요. 나만 믿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후로도 아들이 어디가 아프고 또 뭐가 아프기를 반복하다 보니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다니게 되더라고요. 툭 하면 열이 났고 음식을 토해내기 일쑤였던 아들을 보다 보니 정말 세상에 나 같은 여자도 있을까 싶었습니다. 온갖 이런 기구한 일을 겪었다면 남은 입장에서 저의 삶이라도 조금은 무난하게 흘러가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제 앞으로 떨어진 사망보험금으로 먹고 살겠다고 알아본 길은 금방 망하게 됐고 하나뿐인 아들 보고 잘 살려고 했더니 이렇게 툭 하면 아파서 애간장을 녹이니 말이에요. 이미 가버린 남편을 이제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싶었고 정말 진흙탕 같은 현실이지만 어쨌든 아주 작은 실이라도 붙잡고 살기 위해 힘을 내야 했어요. 끝까지 저는 잘 될 거라고 저 스스로라도 되새기며 토닥여주는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를 자식으로 둔 친정엄마까지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사, 너는 네 자식이 중요하지. 나는 네가 잘못되면 내가 못 살아. 엄마. 어느 날 엄마 집에 가니 우울증 약봉지가 수두룩하더라고요. 수면제도 상당했고요. 엄만 이미 제 걱정에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잘 못 드시는 바람에 살도 많이 빠지신 상태였어요. 울면서 저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엄마를 보니 내 부모와 내 자식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지금의 입장이 불행한 건지 행복한 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러나 굳이 고르자면 저는 이제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엄마, 내가 잘 살게. 앞으로 힘낼게. 그러니 엄마도 힘내. 내가 잘 살게. 엄마에게 그리 말하며 통곡을 한 그날 이후 저는 온몸의 죄를 털어버리고 겨우 힘을 냈고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서 조금씩 발을 내디뎠어요. 다행히 아르바이트 자리는 잘 구해져 금방 취직할 수 있었어요. 특히 사장님들이 손이 빠른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월급도 올려주시곤 했어요. 우리 수민 씨가 손님들한테 친절하고 싹싹하니 참 좋아.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고생도 많았다 들었는데 사람이 어찌 그리 밝아? 대견하네.
근데 아들은 어때? 잘 크고 있어? 네, 요즘은 별탈 없이 건강해요. 계속 이러길 바라야죠. 이제야 삶이 제대로 굴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돈도 벌고 아들도 아프지 않고 제가 살만하니 친정엄마도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꿈에 아주 선명하게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온전히 마음을 먹고 떨쳐내려고 하고 이제는 분노도 무엇도 느껴지지 않는 남편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을 그렇게 증오해왔고 만나면 바로 멱살을 붙들고 놔주지 않겠다는 생각만 해왔는데 꿈에서 남편은 연애할 때 마냥 서글서글한 눈으로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고 저도 그런 남편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무뎌진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익숙한 장소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집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이제는 창고나 마찬가지로 전락해버렸고 문을 열어본 지도 오래되었지만 아들을 임신했었을 때 남편이 가끔 기분 좋을 때마다 그곳을 놀이방으로 꾸미자고 말했거든요. 술 먹고 들어오는 길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애 장난감을 사서 거기 늘어놓기도 했고요. 이상하게도 그 꿈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이상한 꿈 꿨어. 그 인간이 꿈에 나왔어. 그런데 엄마에게 이 꿈을 말하니 엄마가 얼른 그 다락방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후쯤 다락방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안 들어간 지 오래돼서 전구도 다 나가 있었고 어두웠는데 혹시 몰라 그때 사뒀던 장난감이라도 찾아볼까 싶어 살피던 중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웬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열어본 순간 발끝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소름이 쫙 돋았어요. 무려 아주 커다란 금덩어리 2개가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거의 몇 분간을 눈을 껌뻑거리면서 서 있었고 이윽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증서도 있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얼떨떨하고 황당했지만 일단 금은방에 들고 갔어요. 200돈이라고요?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손님. 네, 금은 자그마치 200돈이 넘었고 현금으로는 5천만 원을 넘겨버리더라고요. 그 길로 돌아오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아 멍해져 있다가 엄마로 오게 했고 엄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잘된 일이라며 절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래, 장서방이 미안했나 보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나 보네. 사실 남편이 꿈에 나왔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때마다 불쾌하기 짝이 없었기에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 애썼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했을 당시에도 돈 관리는 남편이 거의 다 하다시피 했고 저는 생활비만 받았고 재테크를 본인이 별도로 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정확히는 몰랐는데 아마 이렇게 금을 사서 모아두고 있었나 봅니다. 결혼한 이래 매번 본인이 밖으로 돌아다니니 저랑 이런 쪽 대화를 제대로 할 새도 없었고 늘상 여자 문제로 싸우기 일쑤였기에 더더욱 알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 후 그 금덩이를 팔아 남편의 속죄라 생각하며 잘 쓰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말 맞다나 남편이 하늘에 가서 미안하긴 했나 봅니다. 이런 선물을 쥐어주는 걸 보면 어쩌면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남편의 뜻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기막힌 일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저는 이 금덩이 덕분에 아들과 비교적 여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 덕분이라 해야 할까요? 참 아직까지도 얼떨떨하네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게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아 사연으로 한번 풀어보았어요.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아들과 앞으로 험한 인생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